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그 21번째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865년에서 1868년도 이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북전쟁이 끝나갈 무렵 노예제도에 대한 싸움이 가라앉으면서 재림교회 내에서 건강개혁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이상은 그전 몇십 년 동안의 다른 건강개혁가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재림교인들에게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끊고 좋은 위생습관을 실천하면서 적절하게 일하라고 권장했죠. 불행히도 제임스 화이트는 그다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1865년, 교회는 몇 년 동안의 일종의 침체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은 잘 돌아가고 있었지만 스트레스가 많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험난했죠. 남북전쟁이 끝났으니까 야 이제 다행이야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바로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링컨 대통령이 암살됐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리 장군이 애포매톡스에서 항복한 몇 주 후에 열린 세 번째 대총회에서 제임스 화이트이 두 번째 대총회장으로 선출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제임스는 처음에 대총회장직을 제안받았었지만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를 조직화하는데 너무 열성적이었다고 비난할까봐 사양했었죠. 그래서 그 대신에 존 바잉턴이라는 사람이 선출이 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바잉턴의 대총회장직,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타일이 매우 목회적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조용하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교회를 격려하고 조직하며 교인들을 방문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1864년에 재선이 되었지만 제임스 화이트이 대총회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제임스 화이트는 마치 이 나라를 세웠던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과 같은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총회 대표들은 다른 문제들로 바빴어요.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에서의 비전투원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연구하기 위한 위원회를 위임했습니다. 또 다른 교회의 목회자들과 다른 교단의 목회자들과 논쟁을 멈추라고 권고했죠. 물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말이죠. 또 교회가 미국 정부를 가능한 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다졌고,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노예제도를 유지하거나 수를 장려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투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링컨의 암살을 애도하는 결의문도 통과되었죠. 재림교인들은 이 위대한 인물이 자신들의 적들을 용서하려고 고민하던 그 순간에 적들에게 쓰러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슬픈 소식들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화이트의 대총회장직은 성공적으로 시작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그를 선출한 선거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누가 들어갈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임스가 직접 당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한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마치 제임스를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한 다음에 우리는 의회를 구성해 줄 수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각 주의 대표들을 골라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만약 이게 정치였다면 그렇게 했었겠죠. 어쨌든 제임스는 부패하지 않았지만 제이앤 앤드루스와 존 러포를 행정위원회에 넣기를 원했고 그들은 당연히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정관에 변화를 주었고 그 변화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판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어서 교회의 모든 출판물을 감독하게 되었죠. 다시 이 정치판의 비유를 들자면 제임스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의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언론까지도 장악한 셈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가 항상 불만을 품고 있는 일부 재림교인들이 생각했던 이 탐욕스러운 독재자로 많이 생각했거든요. 제임스를. 이 탐욕스러운 독재자였다면 이제 그는 그 권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제임스 와이트는 그런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총회장직은 오히려 긴 골칫덩어리였어요. 대총회가 끝난 몇 주 후 유라이아 스미스는 검토지의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전해지죠. 그가 기록하기를 우리 가운데서 교회를 분열시킬 만한 불안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 있다. 우라이아 스미스가 만일 앞일을 알았더라면 과연 이런 말을 썼을까 생각해 보게 되네요. 첫 번째 문제는 위스콘신주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이 그곳으로 파견돼서 조직을 거부하고 엘렌 화이트의 이상에 의문을 제기한 한 가정을 만나 이를 해결했어야 했죠. 사실 이것은 그다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저항의 불씨는 교회 경계 지역에서 나타났고 그 주된 두 가지 이슈는 교단으로 조직되는 것, 조직되는 것에 대한 저항과 엘렌 화이트의 이상에 대한 거부였습니다. 위스콘신주에 도착해서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에는 아이오와에서 또 다른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제임스와 엘렌이 도착했을 때 아이오와 합회의 합회장과 합회 서기 아니면 총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엘렌 화이트이 선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조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번엔 상황이 더 심각해서 왜냐하면은 이번에는 그냥 일부의 교인들이 아니라 합회장 또 합회의 교회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스누크와 브링커호프였는데 뭐 이름만 들어도 약간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악당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아이오와 합회 전체를 이제 문을 닫게 하겠다는 거죠. 합회를 없애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아 정말로 아이오와주라고 전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이오와에 있었던 이 재림교인들, 특히 아이오와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말 골칫덩어리였어요. 뭐 우리가 얘기했었지만 제이앤 앤드류스의 광신적인 가족들이 그곳으로 이사를 가서 문제를 일으켰었고 또 러프로와 앤드류스도 그곳으로 이사해서 몫으로 살려고 그랬잖아요. 이 사역을 그만두고. 그래서 제임스와 엘렌이 그 사람들을 다시 사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겨울에 목숨을 걸고 눈에서 썰매를 타고 그곳까지 갔었다는 이야기를 전에 했었었는데 이쯤 되면은 이제 제임스 화이트이 아이오와 지역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받고 싶지 않겠죠. 그죠? 뭐 그 당시엔 전화가 없었으니까. 어쨌든 이번에도 화이트 부부는 그들을 마주했고 다행히도 해결되었습니다. 제임스가 그들의 질문에 답한 후 스누크와 브링커호프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사과했죠. 그들은 심지어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긴 편지를 써서 리뷰에 게재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엘렌이랑 이 제임스는 어디 가서 휴가라도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화이트 부부가 베를크릭으로 돌아오자마자 두 가지 긴급한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놓고 하나를 선택했었어야 됐어요. 하나는 베를크릭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디트로이트 근처에서 발생했던 일이었죠. 그들은 즉시 디트로이트로 떠났는데 엘렌 화이트는 제임스가 두 사람 몫의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임스는 대총 회장직을 맡은 이후 거의 쉴 시간이 없었고 완전히 탈진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정이 넘어서야 베를크릭에 도착했고 엘렌은 다음날 그냥 쉬라고 했지만 제임스는 역시 듣지 않고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일이 일 중독이에요. 일 중독. 하지만 그것도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게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제임스와 엘렌은 친구의 집에 우유를 가지러 갔습니다. 산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그 친구 집 밭에 옥수수가 잘 익은 것을 본 제임스는 옥수수를 하나 따서 껍질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밭에서 잘 익은 옥수수가 있으면 따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제임스가 얼어붙더니 쓰러졌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뇌졸중이었어요. 사실 이 뇌졸중은 제임스가 앞으로 15년 동안 겪을 5번의 뇌졸중 중에 첫 번째였습니다. 하지만 엘렌은 결국 제임스를 잭슨 박사의 수치료 기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전에 이야기했었죠. 그들은 1865년에 나머지 시간을 뉴욕에 있는 잭슨 박사의 기관에서 보냈고 그동안 친구들이 제임스의 치료비를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몇 달 동안 제임스는 체중이 50파운드나 빠지면서 대총회의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정말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말 그대로 엄마 역할을 했죠. 영어로는 이제 마마 베어 역할이라고 하는데 잭슨 박사의 조언 중에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무시했으며 남편이 만나게 할 사람을 자신이 통제했죠. 아니요, 안 돼요. 지금 남편이 아픕니다. 제임스가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한다는 이 잭슨 박사의 조언은 엘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엘렌은 제임스가 움직이고 또 운동을 해야 회복될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엘렌은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야 하며 제임스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일종의 약속, 일종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실제로 움직일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지만 엘렌은 베를 크릭이 그들에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고 제임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헌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1866년 5월 총회에서는 제임스를 다시 대총회장으로 선출했는데 이건 좀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임스는 지난 1년 동안 거의 누워만 있었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대총회장으로 선출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시점부터 제임스는 정말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회복된 후 그가 다시 진압해야 할 불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가 뇌졸중 전에 이미 진압했다고 생각했던 문제였죠. 스누크와 브링커호프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그 사람들이 사과도 했죠. 틀렸다고도 말했죠. 미안하다고도 했는데 이 악명 높은 둘은 이제 자신들만의 인쇄기 그리고 자신들만의 인쇄소를 구해서 The Advent and Sabbath Advocate이라는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참 특이해요. The Advent, 재림과 Sabbath Advocate, 이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 굉장히 창의적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그 신문으로 한 일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예상하셨겠지만 엘렌 화이트를 거짓 선지자라고 공격하고 제임스가 추진 중이었던 교회의 조직화를 비난하는 것. 이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1866년 5월에 열린 총회에서 아이오와 합회에 그들을 재림교회에서 출교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아이오와 합회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일이 끝났죠. 와컨 교회의 한 장로님이 합회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조지 아이드 버틀러. 조지 아이드 버틀러. 앞으로 이 이름을 아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버틀러는 타고난 관리자였고 교회를 방문해서 혼란을 바로잡고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 힘을 썼습니다. 마침내 와이프 부부는 아이오와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버틀러라는 인물은 아주 큰 인물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스누코와 브링클하프는 제임스 화이트에게 침례를 받았고 버틀러는 제이앤 앤드류스가 교회로 인도한 인물이었습니다. 한편 스누코와 브링클하프는 좀 더 나아가서 자신들만의 교단, 교회를 창설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교회를 창설했죠. 이 교단은 약 2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스누크는 나중에 유니버설리스트 교회에서 매년 약 1,000불 정도의 돈을 받고 봉사하는 목회자가 되었고
브링클하프는 결국 나중에 재림교인들에게 나는 잃어버린 사람이야, I'm lost 라고 고백했다고 전해집니다. 브링클하프를 따르던 한 사람은 나중에 엘렌 화이트이 사망한 후 다른 재림교인들에게 재림교회의 사역을 방해한 것을 후회가 된다 라고 전했다고 하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의심의 결과는 교회가 엘렌 화이트과 그녀의 이상에 대해 더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당연히 교회가 어떤 주제를 깊이 연구하고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항상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의지했죠. J.N. 앤드류스나 유라야 스미스였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에 앤드류스에게 물어봤지만 이번에는 유라야 스미스가 이 문제를 맡았다고 전해집니다. 스미스는 리뷰에서 엘렌 화이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섹션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스미스의 천재적인 방법은 그가 스스로 지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데 있었죠. 그는 자신의 연구를 바탕으로 했고 엘렌 화이트에게 이 말 저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어요. 대신 그저 그녀의 글을 읽고 스스로 해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한다고 기대했죠. 그래서 스미스는 39가지 반대 의견을 다뤘고 그중 가장 분명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재림교인들은 교리의 근거로 성경만을 믿는다고 고백한다. 그렇다면 엘렌 화이트과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그녀가 사실상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자 아닌가? 아주 깊은 질문이죠. 놀라운 점은 이것이 여전히 재림교인들을 향한 흔한 비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 비평가들이 재림교인들은 당신이 이것을 알기 원치 않습니다 라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도 유튜브에 가면 그런 비디오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유라야 스미스는 이런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서 다뤘습니다. 이것들은 새로운 질문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라야는 이러한 질문들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스미스는 또 다른 지필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1862년부터 그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안식일학교 수업을 가르쳐 왔고 주일학교라고 하죠. 이 수업 노트가 출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노트는 다니엘서와 결합되어 스미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영어로는 Daniel and Revelation. 이 책이 재림교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정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아직도 많은 재림교인들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 방에도 있는 책 중에 하나죠. 스미스는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다양한 자료들을 참고했고 특별히 윌리엄 밀러와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연결했습니다. 물론 오늘날 재림교회의 해석은 그 몇 가지 주장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오류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엘렌 화이트의 저서를 제외하고 재림교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은 바로 스미스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존 러퍼가 1866년에 다른 큰 문제, 즉 이 서부 건강개혁기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Western Health Reform Institution, 이 요양원 같은 것이죠. 이 운영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때 제임스 화이트는 거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재림교인들에게는 꽤 이상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제임스가 항상 강력하게 주장하는 모습에 익숙했으니까요. 지난 1년 동안 제임스는 대부분 조용히 지냈습니다. 가을에 엘렌이 그를 데리고 뉴 잉글랜드를 순회했을 때 그들은 거의 3개월 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일이 그 겨울에 일어나죠. 엘렌이 제임스를 잡아 이끌고 베럴 크릭을 몰래 빠져나가서 미시간에 있는 그린빌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베럴 크릭에서 약 90마일, 한 130에서 140마일, 14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엘렌이 왜 이사를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완전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를 찾아와서 대총의장으로서 결정을 내려달라는 편지를 들고 오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방문이 문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녀는 제임스를 시골로 보내서 휴식을 취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서 휴식은 그가 매일 눈속을 걸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미시간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미시간은 굉장히 겨울이 춥습니다. 앨런 화이트는 굉장히 겨울을 즐겼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네요. 이 부부는 1867년 5월 총회 회의를 위해서 배럴 크릭으로 돌아왔고 그때 제임스 화이트의 대총 회장직이 공식적으로 이 텀이 끝났습니다. 배럴 크릭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 앨런이 모든 사람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제임스를 데리고 떠나버린 것에 불만이 있었고 화이트 부부가 가구를 팔아서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많이 났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주려고 해도 받지 않았다. 우리가 주는 돈이 싫어서 안 받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이죠. 앨런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들에게 돈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임스가 아주 훌륭하게 대총회장직을 수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마도 3개월 정도 일하지 않았을까. 제임스는 1865년 맡았던 모든 책임을 다 내려놓고 그린빌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직접 선택했던 행정위원회 위원들, 대총회장, 출판협회 회장직도 모두 다 내려놨죠. 그래서 앨런 화이트는 제임스가 다른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앨런은 새 농장에 과일나무를 심고 싶어 했고 제임스가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막 뇌졸중에서 회복되기 시작한 제임스가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앨런 화이트이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한 제임스의 자존심 때문에 혼자 집에 들어가서 누워있을 수는 없었죠. 그렇게 천천히 제임스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앨런은 제임스를 운동하게 만드는 방법을 꽤 교묘하게 생각해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제임스가 이웃들에게 자신의 건초를 베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일어났죠. 이웃들은 건초를 베어주었지만 건초를 모을 때가 되자 앨런은 이웃들에게 혹시나 제임스가 도와달라고 하면 바쁘다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하죠. 이웃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이 덕분에 몇 달 후 제임스는 거의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배럴 크릭에서 특별히 제임스 화이트이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려 한다는 끝없는 비난을 정리하기 위해 화이트 부부는 누구든지 불만이 있으면 다가올 수 있도록 자신들을 열어뒀어요. 그들의 계좌를 통해서 제임스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은 아주 작은 금액에 불과했죠. 나중에 제임스 화이트이 벌어들인 모든 돈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보다 그가 얼마나 많이 기부했는지가 나타나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이것에 약간의 감정을 누그러뜨렸고 화이트 부부는 첫 번째 재림교회 야영회를 위해서 위스콘신으로 떠났습니다. 위스콘신 주입니다. 이건 도시가 아니고 주죠. 제임스가 1857년에 처음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이는 대체로 감리교인들이 하던 것을 모델로 한 것이었죠. 이제 아이오와와 위스콘신 이 두 주에서 진지하게 시작했고 개척지에 흩어져 있던 믿는 신도들, 즉 한 곳에서 100명 이상 모이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미국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매년 봄과 여름에 야영회에 참석할 때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일 겁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요즘에도 야영회를 가면 그렇잖아요. 오래된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또 유명한 책을 쓰신 저자분들을 만나고 유명한 강사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멋진 음악을 함께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1867년 이후로 정말 많이 바뀐 것은 재림교인들이 더 이상 실제로 야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텐트에서 자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장막부흥회 같은 거 하잖아요. 아니면 야영회 같은 거. 미국에서는 드뭅니다. 대신에 이 RV라고 하죠. 캠핑카나 아니면 호텔 아니면 기숙사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캠 미팅, 야영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쨌든 1868년에 야영회는 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화이트의 병으로 인해서 교회는 강력한 지도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특별히 위스콘신과 아이오와 같은 교회의 경계 지역에서 야영회는 교회에 매우 환영받는 추가 사항이었습니다. 1년간의 여행을 마치고 엘렌은 제임스가 다시 건강을 되찾은 것에 매우 감사하며 그를 그린빌로 데려갔습니다. 그린빌이야말로 진정한 피난처였죠. 그들은 여전히 리뷰를 통해서 교회에 자신들의 소식을 알렸지만 배틀 크릭에서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엘렌에게 배틀 크릭은 스트레스와 동의어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더 큰 동기였습니다. 그린빌에서 우리는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이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잠깐 엿볼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우거나 운영하거나 개척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 그들이 즐겨했던 것들, 독서, 또 글쓰기, 그리고 농사 짓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임스 화이트는 1869년 5월 다시 배틀 크릭으로 돌아와서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자신에게 제기된 수많은 혐의가 무죄로 밝혀진 후 제임스는 다시 대총회의 회장으로 재선되었고 그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건강을 되찾았고 가장 성가신 비판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이 상황. 앞으로 맑은 하늘만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됐다면 팟캐스트가 재미가 없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 1870년대에 있었던 흥미로운 사건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